내년에 비트코인이 크게 오른다면은 그거는 반감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다른 이유로 비트코인이 급등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바뀐 룰에 우리는 적응하지 않으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 본 기사 중에 눈에 많이 들어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그 최근에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 블룸버그에서 원화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양이 세계 최고를 찍었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맞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 기사를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렇구나. 야, 역시 한국인들은 투기의 민족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기사가 굉장히 묵직하게 개인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비트코인을 많이 거래를 할까? 무엇이 한국인들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코인 거래에 열중을 하게 만드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나온 보고서가 하나가 있는데 저출산 관련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국내의 그 경쟁 압력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압력이 되게 심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주거 불안이나 어떤 이제 결혼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불안감 또 그리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기 힘들다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경제가 점점 조금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고 또 고령화도 심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점점 한국의 경제를 좀 어둡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네, 많이 그러고 있죠.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결국 어떤 화폐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경제 상황과 성장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일 텐데 전망이 자꾸 어두워지고 있고 회복될 그렇죠. 상황이 안 보이면은 원화의 가치는 자꾸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한국인들 입장에서도 이거를 그냥 들고 있으면 내 구매력이 자꾸 떨어질 수 있고 국제 시장에서 원화의 가치가 자꾸 떨어진다면 이거를 들고 있으면 손해인 거잖아요.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국내장에 투자를 하자니 이 코스피도 보면은 거의 10년째 2000에서 2500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박스피 현상을 보이고 있고 또 국내 기업들은 주주 환원 정책도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또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투자할 곳이 마땅치가 않은데 크립토 시장을 보니까 굉장히 여기는 경제학적 용어로 비효율적인 시장이잖아요. 정부의 비대칭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패턴이나 정보를 습득만 하면은 시장 평균 수익률을 상회하는 알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어떤 끝장을 한번 보려고 그렇게 다들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을 네. 이렇게 젊은 밀레니얼 세대, 알파 세대들이 네. 막 들어와요. 네. 관심을 갖고 희망을 갖고 들어오는데 이제 약간 그 기득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볼 때는 전 세대 분들이 볼 때는 이거 사기 아니냐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사기가 기냐 아니냐 이거 갖고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인 시장을 두고서 사기다라고 말하면은 그러면은 다른 시장은 사기가 아니냐라고 되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시장이든 간에 이 시장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적당한 탐욕과 적당한 눈속임이 조금씩은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어떤 페어함, 공정함을 가지고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 생각해요. 누가 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누가 더 그 정보를 이용해서 한 발 앞서서 투자를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모두가 다 승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승자가 될 수는 없고 누군가가 돈을 번다는 건 누가 돈을 잃는다는 것이고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사기다라고 한다면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이거든요. 적절한 그런 적절한 정보의 격차를 이용한 이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사기고 무엇이 사기가 아니다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다만 나이가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문물에 대한 낯섦이 있잖아요. 저게 뭐야? 저게 이해가 안 되기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기다라고 낙인을 찍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설득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무조건 사기다라고 낙인 찍을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막 코스닥에 보면 네. 막 정치 테마주 같은 거, 밈 같은 것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쵸, 하고 그쵸. 회복 안 되는 것도 네, 많잖아요. 그것도 사기거든요. 사실. 뭐 코인만 사기인가?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비슷해요. 상패도 되는 거고. 네, 그럼요. 그래서 항상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네. 솔라나나 뭐 이렇게 큰 거 하라고 네. 하는 거고 코스피에 가서 뭐 삼성전자나 이렇게 하라고는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을 보고 뭐 사기다, 거짓이다, 뭐 근본이 없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각자의 선택인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네. 이게 그 신생 자산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규모는 이제 연준까지도 주목할 정도로 확실히 커지고 있다. 그쵸. 그거는 저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아직 한국인은 크립토를 좀 뭐랄까 투자의 수단 혹은 투기의 수단으로 많이 바라보고는 있죠. 이게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거를 투자를 안 하면 당장 내 생계가 어려워질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눈을 돌려가지고 개도국의 상황들을 보면은 걔네는 진짜 화폐 가치가 눈 녹듯이 사라지기 때문에 뭔가를 헤징을 하지 않으면은 진짜 화폐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이기 때문에 뭔가를 바꿔야 돼. 바꿀 게 없거든. 걔네한테는 크립토가 정말 생명줄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책에서 너무 잘 네, 설명해 정말 그래서 상대적인 것 같아요. 상대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요. 걔네는 뭐 달러를 구할 수도 없고 네, 또 그쵸. 그것도 정부가 막으니까.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대안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네. 마땅치가 않은데 그렇죠. 비트코인이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게 네. 조금 그나마 또 숨구멍이 되는 거고. 네, 그 부분이 제가 좀 책을 쓰면서 주목했던 부분이에요. 저도 원래는 이건 사기 아닌가라 생각했지만 외신이나 여러 다양한 리소스들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하기에는 상당히 의미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책을 쓰게 된 거기도 하고. 혹시 그거 네. 그 뉴스 좀 어떠세요? 저는 최근에 조금 이렇게 충격을 받았던 뉴스가 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회사에서 그 비트코인을 이제 사면 옛날에는 그냥 그게 하나의 뭐라 그러더라? 무형자산이었나? 그러니까 가치를 회계로 이렇게 해주지 않은 거예요. 자산으로. 네. 근데 이제는 그거를 그 회계 뭐라고 하던데 그 정산을 해주는 거죠. 이제 가치로 회사 가치로. 네. 좋은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자산의 한 유형으로서 대접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뭐 모든 코인에 다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조금씩 이 코인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좀 진일보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이제 논의들이 주류 미디어나 뭐 막 워싱턴, 뭐 뉴욕 타임스나 이런 데서까지 막 얘기가 되는데 이게 완전히 백을 해가지고 완전 0으로 돌아가고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미 그러기엔 늦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제 와서 이거를 0으로 만들기에는 너무나도 시장이 커졌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당장 정치권이 힘들어질 거예요.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크립토를 투자를 하는 것도 있고 생계 유지용으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 갑자기 어떤 보수적인 정치인이 나타나서 내일부터 크립토 금지를 해버리면은 그 사람 표심 다 떨어질걸요. 표심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크립토는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또 실질적인 투자 관점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진짜 올해 한 150%인가 아무튼 엄청 올랐더라고요. 근데 최근 또 한 10% 좋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현 시점에서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결국 자신의 투자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을 크게 세 가지 유형의 포지션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제가 자의적으로 붙인 이름인데 신도 포지션이 있고 그리고 트레이더 포지션이 있고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포지션이 있어요. 이 신도 포지션은 뭐냐면은 이제 강력한 내러티브 하나를 보고 투자하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쇼텀이 아니라 이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분석 필요 없거든요. 네, 그냥 강력한 내러티브 하나 믿고 어차피 이분들은 비트코인이 4억, 10억도 갈 거니까 갈 거니까 당장의 어떤 손실 이런 거에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라면은 지금 이 시작이죠. 지금 들어가야죠. 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시고 강력하다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트레이더 포지션이 있어요. 이 트레이더 분들은 보면 차티스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뭐 일봉, 주봉, 뭐 월봉, 일단 추세선 막 그어가지고 막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매물이 어떻게 된다, 호가가 상이 얼마나 차 있다, 뭐 지표가 어느 정도다 이런 걸 참고해서 단타로 할 건지 데이로 할 건지 뭐 스윙으로 할 건지 이런 투자 전략들을 세우시는 분들인데 뭐 그런 분들이라면은 사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차트 내에 모든 답이 있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적절하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확률을 계산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라라고 그냥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펀드 매니저 포지션이 있어요. 이 펀드 매니저는 이제 남의 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운용 성과를 보고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내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을 투자한다면은 아무거나 사겠어요? 안 사겠죠. 그렇죠. 근데 단타 하겠어요? 못 하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 포지션이라면은 이제 매크로와 마이크로 트렌드 속에서 매매에 필요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내서 매매를 할 것이고 또 투자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감내 가능한 손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계산해서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사실 펀드 매니저 포지션이라면 지금 홀드다. 지금은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펀드 매니저 포지션이거든요. 저는 제 돈을 투자한다라는 생각으로 하기보다는 항상 내가 남의 돈을 대신 운용해 준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매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야, 이거 대표님 이거 세 부류 나눈 거, 네. 유형으로 나눈 거 너무 좋은데. 보통은 1번하고 2번에서 끝나는 거 같아요. 맞아요. 장기 투자, 네. 단기 투자. 근데 네, 이게 맞습니다. 펀드 매니저를 딱 얘기해 주시니까 네. 이게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근데 꽤나 이게 중요한 게 신도 포지션도 물론 중요해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근데 생각보다 이 시장에서는 이성적으로 시장에 접근함으로써 이제 그냥 막연한 열정을 가지신 분들을 속된 말로 털어먹는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서 열정도 중요하지만 이성도 중요한 시장 같다. 그런 균형을 필요로 하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펀드 매니저 포지션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 아까 그 이제 종교에 비유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거 진짜 좀 와닿는 게 이게 신도 포지션이요. 이게 진짜 사실은 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렇게 대표적인 수제자도. 네. 근데 이게 맞는 게 비트코인 이거 가자 해가지고 2030년까지 간다 했는데 최근 한 5% 10% 떨어지니까 네. 카톡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왜냐면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약간 사모하고 좋겠다는 포지션이니까요. 그리고 뭐 이전에 보면은 주식 방송도 많이 했으니까 삼성전자도 자녀에게 물려주겠다. 2차 전지도 25년까지 무조건 끌고 가겠다. 근데 지금 다 흐지부지예요. 다 떠나요. 믿음과 배신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의 자비를 보여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맞아요. 1번, 2번이 네. 이게 쉽지만은 않다. 네, 쉽지만은 않다. 그 단타 들어가서도 벌기가 얼마나 어려워. 그렇죠, 그렇죠. 그 역시 세 번째 포지션이 또 있다는 거를 네. 좀 아시면 좋을 네. 것 같고. 그러면 또 다른 이슈로 그 비트코인 반감기 그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 4월 뭐 그때쯤으로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제 이게 반감기 이전에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경험했죠. 경험했죠. 이제 다 내년 반감기 4번째 반감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 반감기도 제가 다 경험을 해봤고 다음에 오게 될 반감기가 4월에서 5월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반감기가 오면은 급등한다라는 그 패턴, 그 정보는 사실 모두에게 다 공개되어 있는 정보죠. 공개된 정보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한 번이라도 투자해본 사람이라면 반감기를 모를 리가 없어요. 이거는 거의 그냥 상식 중에 하나잖아요. 상식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이 반감기가 오면은 급등한다라는 그 정보는 사실 수익이라는 관점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알파 수익을 얻기에는 조금 부족한 정보다. 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보니까 이걸 가지고는 수익을 내기 힘들 것 같다. 왜 그러냐면은 반감기가 도래하면 급등한다라는 패턴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라면은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비트를 사놨다가 반감기가 지난 5월, 6월쯤에 다 팔아야겠다라고 누군가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하방 압력을 분명히 주겠죠. 그렇죠. 그런 하방 압력을 많이 줄 것이고 이게 비트코인은 한국인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이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방 압력이 되게 세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반감기에 따른 급등 패턴을 나타내주는 그 레인보우 차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 구글에서 레인보우 차트 헬빙
레인보우 차트 반감기라고 검색하면 바로 상단에 뜨는데 그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반감기가 왔을 때 가격이 얼마가 올랐고 두 번째, 세 번째 때 얼마가 올랐는지 여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차트를 보면 점점 이렇게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점점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네 번째 반감기 때는 첫 번째 반감기 때만큼의 가파른 기울기로 급등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분명히 그 차트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반감기 오면 오른다? 그럼 나 팔아야지. 그런 것들이 하방 압력이 점점점 쌓여 나갈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큰 수익을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비트코인이 크게 오른다면은 그거는 반감기 패턴 정보 때문은 아닐 것이다. 다른 이유로 아마 비트코인이 급등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러네요. 이게 또 네. 반감기에 대해서 네. 새로운 관점을 네. 냉정하게 보여주신 것 네. 같아요. 네. 느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보가 많이 퍼져 있으면 네. 이미 그렇게 움직이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특히 크립토 시장은 비효율성이 끝판왕 시장이거든요. 정보 비대칭이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는 패턴, 다 아는 정보로는 절대 시장 평균 수익률을 상회할 수 없어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익을 얻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지점들을 공략을 해보시라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과 이슈들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한번 종합적으로 묶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면 그 비트코인과 뭐 암호화폐 생태계의 미래 결국에는 조금 더 커질 것인지 이게 확정된 미래로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전 세계적으로 크립토 시장이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해서 전망할 능력은 안 되지만 국내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에 많이 투자하고 크립토에 몰려가는 이유는 사실 긍정적인 배경 때문에 몰려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어딘가 국가 시스템이 고장이 나 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첫 탄생한 그 배경도 사실 뭐 진짜 새로운 기술을 원해서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분명히 은행과 맞아요. 어떤 막대한 유동성을 풀어제끼는 정부의 어떤 실책 이런 거에 대한 환멸감 때문에 만들어진 하나의 개발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여전히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외적인 요건들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뭐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다거나 경제가 뭐 점점 어두운 전망을 보인다거나 양극화가 발생한다거나 인플레이션이 자꾸 높아진다거나 하는 요소들은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사람들은 이 자신의 구매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투자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투자 자금의 상당 부분은 크립토 시장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크립토로 많이 들어가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확정된 방향성이라면은 우리가 그냥 크립토를 터부시할 것이냐 그것보다는 한번 그래도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다. 물론 사실 좀 더 이상적으로 본다면은 이 사람들이 크립토를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를 논의하는 게 맞지만 사실 정황을 보면은 지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축적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의 고장들이 쉽게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앞으로도 연준이든 중앙은행이든 돈을 풀어왔던 그 방식대로 뭔가 단기적으로 이 해결책을 마련할 것 같거든요. 그럼 그게 아마도 디폴트로 계속 이어질 거라면은 우리는 크립토 시장을 더 이상 도외시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거를 공부해야 되고 이거 사기라고 낙인 찍을 게 아니라 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새로운 나의 수익의 기회, 구매력 보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존 체제의 문제점이 정말 좀 있는 것 같은 게 우리나라 밀레니얼 세대들이 실제로 뭐 근로소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주식으로 가자니 주식시장에도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불법이 자행되고 이미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으로 가자니 너무 비싸고 그러면은 갈 데가 마땅치가 않아.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정해진 수순 같기도 하고 MZ 세대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아마 웅달님도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요즘 MZ 세대들 중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 중에 직장만 다니는 사람 없거든요. 다 부업을 하나씩 해요. 그래요. 유튜브를 몰래 하든 뭐 크몽 같은 데를 통해서 프리랜서 작업을 하든 뭔가 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바람직하냐라고 본다면 사실 썩 바람직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회사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까지 한다면 체력을 막 갈아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힘들지. 그런 식으로 자신의 모든 걸 갈아 넣지 않으면은 집을 한 채 사는 것조차가 어려워진 게 지금 요즘 현실이라는 거죠. 맞네요. 그 현실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크립토가 등장을 함으로써 이제 MZ 세대들이 여기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있는 이건 것 같아요. 이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일의 미래를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떤 한 회사에 소속되어서 정규직으로 내가 은퇴할 때까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MZ 세대들은 더더욱 희박해질 것이다. 다들 회사에 잠깐 있다가 나와서 자기의 일을 할 것이고, 이 크립토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떤 로컬 시장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돈을 버는 그런 시장이 앞으로 확대가 될 거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황들이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다른 맥락일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이제 싱가포르에서 그 레고 회사에 다니시는 분을 좀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분이 하는 말은 싱가포르 사람들은요 2년 있다가 회사 옮기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홍콩에서 금융권도 많이 넘어가고 막 글로벌 뭐 그 이제 아시아 최고 지부들이 이제 다 글로 오는데 그러면 뭐 그 다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아무튼 평생 직장의 개념은 이미 많이 무너졌다. 그렇죠. 내가 처음 들어간 직장에 평생 머무르면서 근로소득을 벌기에는 굉장히 사회가 점점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정해진 패턴, 그러니까 소위 왕도라고 하죠.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가 그냥 정답이라 생각했던 그 왕도를 걸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명확하게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바뀐 룰에 우리는 적응하지 않으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최근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재미있는 얘기인데 우리 원시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시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원시인들은 현대인들처럼 어딘가 정주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내가 사냥감을 구했더라도 내일은 구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그렇죠. 오늘은 내가 천적을 피해서 어딘가에 머무르서 잠을 잔다 하더라도 내일도 똑같이 안전하게 목숨의 위험 없이 어딘가에서 내가 잠을 잘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항상 주변의 정보를 탐색을 하고 내 생존을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써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존을 해야 된다는 그 본능이 이게 강화되는 거는 결국 사회가 좀 불확실할 때 네. 자신의 생존력이 강화되거든요. 저는 그게 좋은 거라 생각해요. 좋은 걸 생각하고 그렇게 될 때 자신의 경쟁력도 높아질 거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불확실한 거를 사실 즐기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자신의 내공을 키워주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 크립토가 꽤 괜찮은 도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원시 시대 얘기를 해주니까 네. 그렇게 되네. 진짜 그 밀레니얼 뭐 신세대들이 이 크립토 시장에 들어가는 이유가 사기나 도박이나 한방 심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존이었던 거지. 생존이 그 근본에 네, 그렇죠. 그런 기저에는 그런 게 있다고. 깔리니까 이게 같이 결합이 되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 뭐 해외의 여러 사례들 외신들도 그런 관련된 내용들 많이 보도하는데 해외에 있는 MZ 세대들은 이미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나라가 회사가 그 자기가 속한 어떤 그 공동체가 자신의 삶을 보장해 주질 못하고 있어요. 나라가 너무 혼란에 빠져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 살아남지 않으면은 스스로의 경쟁력을 어떻게든 키우지 않으면은 진짜 뭐 밥을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 놓인 해외 MZ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크립토가 꽤 괜찮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